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괴한 손님이 있는 노래방 아르바이트.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갓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번화가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벽보를 봤다고 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들어가자 사장님이 여자네라고 말하며 야간에 하는 일인데 할 수 있겠느냐고 묻더랍니다. 그 당시에 다른 아르바이트의 2배가량 되는 시급에 끌려 열심히 하겠다고 시켜만 달라며 자신만만했고 사장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승낙했다고 합니다. 밤새 술 마시는 주점 노래방은 아니고 단순한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는 운영하지 않았고 번화가였지만 그렇게 손님이 많이 들지도 않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마감을 빨리 했다고 합니다. 보통 밤 12시에서 가끔 정말 늦으면 새벽 2시 정도에 마감을 하곤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그날 유독 손님이 없었고 들어온 손님들은 이상하게도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더랍니다. 그래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합니다. 밤 12시쯤 마감을 하기 위해 홀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 적적하게 청소를 하려니 심심해서 노래방 기계의 노래를 잔뜩 예약하여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심히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쿨의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신나게 따라 부르며 바닥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분에서 음악이 멈춰서 렉 걸린 듯 튕기더랍니다.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그게 아냐 냐냐냐 이런 식으로요.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모니터를 손으로 몇 번 쾅쾅 두드려 보았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더랍니다. 그래서 밀대걸레도 던져놓고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는 쪽방에 숨었답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소리가 냐냐냐 점점 더 커지더니 소리가 쪽방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달려나갔답니다. 그대로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있었다. 안에 못 들어가겠다. 했답니다. 사장님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알겠다. 문 잠그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나흘째 되던 날이었답니다. 어김없이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그날의 공포는 잊은 채 잡담을 하며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맨 구석에 있는 방에 가장 큰 룸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테이블 옆에 서 있더랍니다. 그녀는 오죽했으면 일행이 버리고 갔을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꼬는 듯이 저기요. 집에 안 가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만취된 듯 비틀비틀거리던 그 여자가 갑자기 몸을 똑바로 우뚝 세우더니 고개를 번쩍 들더랍니다. 눈썹이 없고 검은 저위가 없이 새하얀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는데 소름이 끼쳤고 그 여자 입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확인한 순간 바로 노래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기괴한 손님이 있는 노래방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 잘 구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건물이 불에 타버렸다.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와 제법 쌀쌀해지고 나뭇잎도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 좋은 학원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힘들다고 소문난 학원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다른 부모님들 사이에서 좋다고 이야기가 영어 학원으로 저를 보냈죠. 여느 학원들이 그러하듯 제가 다니던 영어 학원도 수업 후 남겨서 시험을 많이 치게 하던 학원이었습니다. 매번 학원에 한 번 갈 때마다 단어를 1000개 가까이 시험을 쳤었습니다. 말이 단어 1000개지. 외워보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양의 자연스레 수업이 마치고도 3시간, 4시간씩 단어 시험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단어 시험으로 학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안 뜨고 2시간 정도 단어를 외우다 보니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제 등을 콕콕 누군가가 찔렀습니다. 같은 반 학원 친구가 제 의자 뒤로 와 조용히 턱을 옆으로 까딱였습니다. 나가자. 조금 쉴 겸 저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던 학원 친구들과 커피를 타서 단어집을 들고 학원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비상계단은 중형 빌딩에 의뢰 있는 단단하고 무거운 철문으로 각 층이 막혀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벽면은 새로 만든 건물이다 보니 그냥 벽이 아닌 벽 중간에 손 2뼘 너비의 아크릴판으로 계단을 따라 쭉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은 어둡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다 보니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반강제로 학원에 잡혀 학원에서 나가는 것만 바라는 아이들에게는 학원 사람들 눈에 안 띄고 학원 아니지만 밖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자연스레 찾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밤에 계단에 가 있으면 부축 높이에서 보이는 야경에 공부로 갑갑하던 마음도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곳이었죠. 그날도 저희는 비상계단에 서서 야경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며 별 시답잖은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하다 등을 돌려 계단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단의 창문 난간 쪽에 등을 기대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아래층 계단 벽면이 보였습니다. 그곳을 보며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래층 벽면의 아크릴에 뭔가 비쳤습니다. 아크릴에 비쳐서 보인 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붉은 빛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고 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친구들에게 저는 빨리 들어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들은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고 저는 이유는 하지 않고 일단 학원으로 들어가면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도 웃으며 저의 이상한 반응에 왜 갑자기 그래? 그러며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맞은편 아크릴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윽고 저희들은 누구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고 계단을 뛰쳐나왔습니다. 저희가 본 순간 아크릴 벽에 여러 개의 붉은 불빛이 굉장한 속도로 도는 것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학원으로 돌아와 뭐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불길한 기분에 학원 선생님한테 몸이 안 좋아서 가야겠다고 말을 하고 그냥 시험을 미루고 학원을 나왔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정신이 없으신지라 저의 하얘진 얼굴과 비오듯이 흘리는 식은땀에 별다른 이야기 없이 저를 보내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함께 학원을 나온 친구는 자동차 불빛 같은 게 비춘 게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던 곳은 꽤나 고층이어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은 비칠 일도 없었고 자동차 불꽃이 비쳤으면 그냥 슥 지나가는 빛이지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불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와 반대편 난간에 서 있어서 못 봤겠지만 아크릴에 비친 것이 아닌 공중에 떠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불꽃들을 저는 계단 사이로 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외갓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셔서 저는 따라 어머니 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참 외갓집에 가는데 틀어져 있던 라디오에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뉴스는 저희 학원 건물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추정된다고 뉴스에서는 나왔지만 저는 그것들을 봤기에 식은땀이 다시 흘렀습니다.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지만 학원 원장님의 빠른 대처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불꽃은 화재가 나기 전에 나타난다는 화마였을까요? 그것들을 보고 빠르게 학원에서 나온 덕분에 사고를 안 겪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남편을 돌려줘. 나는 운이 좋았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된 것이다. 다만 고향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혼자 생활해야 했다. 여자 혼자 사는 게 두렵긴 했지만 한편으로 부모님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설레기도 했다. 다행히도 회사 근처에 좋은 오피스텔 매물이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가깝고 역에서도 가까워서 입지 조건은 매우 좋았다. 지체하면 없어질까 불안해서 바로 계약을 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였다. 퇴근하고 오피스텔 로비에 들어가니 어떤 여자가 아이를 2명 데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관리인은 야간 순찰 중이라 자리를 비웠다. 여자는 단발머리를 하고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인다. 야근을 하느라 늦는 남편을 기다리는 건가?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가 8층 버튼을 눌렀다. 8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우측이 나의 새집이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안주를 꺼내 바로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었다. 띵동. 갑자기 현관벨이 울린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도로엔 차도 다니지 않아 조용한 시각이다. 현관벨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집들이도 하지 않아서 우리 집을 아는 사람은 없다. 대체 누굴까? 술에 취해 자기 집을 착각한 사람인가?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띵동. 그러나 다시 벨이 울린다. 아무래도 의도가 느껴지는 벨소리다.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들어 대답한다. 누구세요?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역시 집을 착각한 모양이다.
방으로 돌아가야겠다. 띵동, 띵동. 소란스럽게 벨이 울린다. 인터폰을 들어 다시 물어본다. 누구세요?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다. 죄송한데요. 잘 안 들리네요. 한밤중에 장난치는 건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담긴 목소리로 응수한다. 네.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 남편을 돌려줘. 나는 황당했다. 당시 분류는커녕 남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집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빨리 문 열어요. 거기 안에 있죠. 남편, 안에 있죠. 여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이웃에 소문이라도 나면 피곤해진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아까 로비에 본 여자가 두 아이와 함께 서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여자는 바로 들어와서 집에 있는 문이라는 문을 마구 열어본다. 굉장히 불쾌했지만 착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돌아가리라 생각해서 꼭 참았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방을 뒤져도 남편이 나오지 않자 이번엔 방에 앉아 울면서 남편을 돌려달라고 호소해왔다.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 이사 온 지 며칠밖에 안 돼서 당신 남편을 몰라요. 그러나 여자는 마침내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남편을 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불쾌하기 이전에 무서워졌다. 착각이라도 해도 남의 집에 아이들과 함께 들어와서 마구 뒤지고 울고 어성치다니. 공포와 불쾌함이 뒤섞여 비꼬는 듯 내뱉었다. 그렇게 소중한 남편이라면 목에 줄이라도 감아두지 그랬어요. 무심코 말했다. 말하고 보니 아차 싶었다. 아가씨는 예쁘네. 게다가 젊고 세련되고 나랑 비교되게 말이야. 남자들은 너 같은 년이면 다 좋아하겠지. 남자 많잖아. 우리 남편 정도는 돌려줘도 되잖아. 어서 남편 돌려줘. 여자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렇게 소라를 피우고 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가만히 있었다. 나는 포기하시피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봤다. 그런 내 얼굴을 보고는 여자는 일어나서 천천히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휴, 드디어 집에서 나가는 건가? 하지만 여자는 아이들을 안은 채로 베란다로 휘청휘청 향했다. 그리고 바로 베란다에 아이를 한 명 아래로 던져 떨어뜨렸다.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보였다. 쿵. 나는 당황해서 베란다에 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머리에선 피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구조대, 구조대. 나는 방으로 돌아가 수화기를 틀었다. 쿵. 다시 큰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니 여자는 남은 아이를 베란다 아래로 던진 것 같다. 늦었다. 여자는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다. 네 연이한 짓은 사라지지 않아.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스스로 뛰어내렸다. 나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오피스텔 뒷마당으로 뛰었다. 분명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면 거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없다. 현관을 나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오피스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분명 눈앞에서 두 아이를 차례차례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렸다.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방으로 돌아왔다.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꿈인가 싶었지만 마구잡이로 열려있는 방문들을 보니 꿈은 아닌 것 같다.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관리인실로 향했다. 어젯밤 일과 그 전에 살았던 사람 등등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지만 관리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부동산에도 전화했지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뜬 소문에는 8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사하자마자 나가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역시 운 좋게 좋은 집을 쉽게 구했다 싶었더니 사정이 있는 집이었나 싶다. 그러고 보니 문득 생각이 났다. 이사 오는 날 오피스텔에 사는 어느 부인에게 인사하자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혹시 8층 아가씨도 혼자 살아요? 그리고는 살며시 웃고 있던 모습이 말이다. 이런 설마 반복되는 일이었나. 네 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야간 열차. 2004년에 배를 가르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조금 힘겨웠던 기억인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 몇 개월 동안 기묘한 체험을 했습니다.
기가 빠져나가서 그런지 그중 가장 헤어나오기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도 2004년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는데 그날은 본사 세미나를 가기 위해 서울에 왔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했기에 당일로 다시 순천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고속버스 막차를 놓쳤습니다. 내일 바로 출근해야 했기에 무척 당황했지만 혹시나 해서 서울역에 가니 밤 11시 출발하는 표가 다행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미리 전화를 하니 고속버스도 야간 운행하는데 왜 하필이면 기차를 타고 오냐고 염려스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집에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새벽에 도착하면 꼭 문 열어달라고 말씀드리고 기차를 타러 갔지요. 같이 세미나 온 아는 언니는 좌석 외치게 앉고 창에 기대기를 좋아하는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평택역에 도착했고 잠시 멈추었을 때 화장실에서 잠깐 담배를 피우고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다시 출발하자 창밖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울 땐 창밖이 잘 안 보이고 밝은 기차 내부가 더 잘 보여서 그런지 평택역전까지 안 계셨던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제 옆에 서 계시는 것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노숙 차림에 오랫동안 안 씻지 않으셨던지 긴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절 보고 계셔서 그 시선이 굉장히 신경 쓰였지만 노골적으로 젊은 여자인 제가 쳐다보면 괜히 시비라도 걸까봐 그저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창에 비친 모습을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났을까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슬쩍 창을 바라보니 아저씨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려고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가 없는 게 확실했습니다. 마침 간식 카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탓에 음료수라도 마실까 했는데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기차 창문에 비친 카트는 제 옆이 아니라 제 옆에 앉은 언니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칭인터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아저씨는 창에 비쳤을 때 제 옆에 있었습니다. 즉 아저씨는 창에 비춰진 게 아니라 창밖에 있던 것입니다. 기차를 따라 계속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기차 안에 서 있었다면 좌석 모퉁이를 잡거나 할 텐데 그 아저씨는 선 자세로 계속 절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옆에 자고 있는 언니를 깨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언니는 자는 사람 깨워서 웬 이상한 소리 하냐며 믿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지만 너무 놀라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창밖에 그 아저씨가 다시 보일까봐 두 눈을 꼭 감고 순천까지 아무것도 못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순천역에 도착하자 불이 나게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내리자마자 눈썹이 휘날려라 깜깜한 골목을 헤집고 집으로 뛰어가서 쿵쿵쿵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두드리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가 문 열어주셨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렸고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훌쩍이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실은 엄마도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꿈에서 밤기차를 탔는데 평택역에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은 온데간데 없고 창밖이 온통 공동묘지로 변했고 그중 어느 묘 앞에 이제 입관한 모양인지 묘비 앞에 가족인 것 같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온다고 하자 전날 꿈꾼 게 생각하니 왠지 불안해지셔서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누굴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화장실 옆에 앉아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청소 중이신 줄 알고 다가갔는데 엄마는 무언가를 닦아내고 계셨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닦고 있어? 너 혹시 발 다쳤니? 뜬금없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왔거든. 왜? 제 물음에 엄마는 걸레 밑을 보여줬습니다. 방바닥엔 대충 2cm 넘을까 붉은색 원이 얼마만큼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왜인지 알 순 없지만 끼가 떨어져 굳으면 저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건 그 붉은 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는데 마치 걸어가는 모양으로 주방 쪽을 향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엄마가 일을 다녀왔을 때에는 화장실 앞에서부터 그런 게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엄마의 모습에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밤이 되자 저도 낮에 있었던 일은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려고 불을 끄고 잠이 들렸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낮에 나눴던 괴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괴담이란 개 잘 때 의자를 책상에 넣어놓지 않으면 귀신이 의자에 앉아 자는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였는데 제가 원래 겁이 많기도 했지만 너무 신경 쓰여 다시 일어나서 의자를 책상에 넣어놓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던 차에 깨서 그런지 잠이 쉽게 오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조용히 잠이 오길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지만 너무 신경 쓰여서 잠이 오지 않아 그냥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확인하지 않으면 잠은 도저히 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 방과 동생 방, 그리고 침대 밑쪽. 분명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래도 이곳이 그런지 같진 않았습니다. 혼자 미친 것 마냥 여기저기 귀를 대보며 여자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았고 제 침대 발치 쪽에 동생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나마 크게 들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 의자를 빼 동생 책상 밑에 귀를 기울였더니 확실히 그쪽에서 크게 들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동생 책상 밑에 있다는 걸 느끼고 전 조용히 의자를 대충 놔두고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고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애게 있다면 그날따라 동생 의자가 신경이 쓰여 의자를 밀어 넣기 위해 갔다가 의자 밑에 있는 붉은색 원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도 두 개의 붉은 원이 마치 의자에 앉은 발자국처럼 나란히 찍혀 있었고 전 바로 동생을 불러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별일도 아니란 듯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는데 화장실 문을 여니까 누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거야. 처음엔 누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화장실에 이 시간에 불 끄고 혼자 앉아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 닫고 바로 방으로 와서 다시 잤어. 6번째 이야기, 군대 괴담. 군복무 중 일어난 일에 관해서 투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복무했던 곳은 해병이사단 보급대대 탄약소대라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탄약 창고를 지키는 근무와 탄약 받으러 오는 군부대에게 탄약을 나누어 주는 게 모든 일과인 곳이었습니다. 일과가 이렇다 보니 상근대원들과 현역대원들의 인원 비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전 이곳에 상근으로 가게 됐습니다. 상근도 야간조, 주간조가 있는데 야간조로 배치받았습니다. 상근병들과 현역병들의 인원 비율이 비슷하니까 상근 선임들이 상근도 현역하고 갔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면서 얕보이지 않기 위해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사건이 일어난 건 이쪽으로 배치받은 첫날의 일입니다. 어수룩한 이병으로 들어가서 아직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수발이나 달달 외웠습니다. 이병 야간 근무는 현역 최고참 병들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무지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8시, 12시 근무까지는 그래도 덜덜거리면서 잘 넘겼습니다. 문제는 새벽 2시 근무. 이게 당시 현역 최고 선임이랑 들어가는 건데 많이 긴장됐습니다. 커다란 탄약 창고를 철조망으로 둘러싸은 게 2개. 이를 지키는 초소가 각 2개씩 총 4개의 초소의 근무자가 2명씩 배치됩니다. 제가 이 최고참하고 들어간 곳은 1탄약고의 입구 쪽이 아닌 뒤쪽에 외진 초소였습니다. 30분마다 철조망을 따라 외곽 순찰을 돌아서 입구 쪽 초소 근무자들과 교대하고 다시 30분 후에 뒤쪽으로 순찰 후 다시 근무자들과 교대인데 과감하게 무시하시더군요. 무전기 가져왔냐? 어차피 입구에서 간부 순찰 들어오면 무전 칠 거니 그 무전 오기 전까지는 나 깨우지 마라. 무전 오기 전까지 깨우지 않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병기 초소에 부딪히는 소리 나면 작살 날 줄 알아. 병기 부딪히지 않겠습니다. 완전 겁먹고 눈 번쩍 켜고 병기 들고 초소 바깥 근무 자리에서 차렷 자세로 있었습니다. 입구 쪽 근무자들도 30분 순찰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날 친구들과 과음 탓인지 과한 긴장 탓인지 살짝 졸음이 왔었습니다. 영기 균형을 잃고 초소에 부딪히려는 찰나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휴하고 정신 차리고 앞을 보는데 앞에 보이는 언덕, 그 언덕 위에서 애들 둘이 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서 나중에 보니 한낮에도 깜깜한 언덕인데
그곳에서 흰옷을 입은 남자애들 둘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웃는 소리도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부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들렸습니다. 들어간 지 첫날이었고 바로 철조망 하나 건너서 민가이니까 어리바리한 그때 생각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사님을 깨우고 나면 어찌 될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였습니다. 애들이 새벽 3시에 탄약창 언덕에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애들은 앞 언덕 위에서 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 초소에 들어가 조심스런 목소리로 최고 선임을 깨웠습니다. 왜 순철 온다냐? 탄약 창고에 애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이 미친 놈아. 아, 그게 저기 뭔 소리야? 어디에 들어왔는데? 저기 언덕입니다. 하면서 보는데 없었습니다. 언덕 자다 꿈 꿨냐? 뒤질라고 작정을 했나? 야간 근무 첫날에 처자. 방금 전까지 언덕 위에서 뛰고 다녔습니다. 하얀 옷 입은 애들 둘이었습니다. 자지 않았습니다. 아나,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봤다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너 올라가서 확인해봐. 아, 너 때문에 잠 다 날아가잖아. 다 날아가기 전에 빨리. 그 말을 듣자마자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주위 나무들 때문에 더 깜깜하고 무서웠지만 천천히 언덕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랜턴을 비추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봤구나. 이제 선임한테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언덕 중간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야, 너 내려와. 당장 내려와. 갑자기 뒤에서 선임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변기도 매지 않고 철모랑 변기를 한 손에 들고 고가 초소를 바람같이 내려오는 선임이 보였습니다. 내려오는 선임에게 뛰어갔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구 쪽 초소에 가기 전까지 선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나지막하게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입구 쪽 초소 도착하자마자 안으로 들어가더니 원 근무자 2명을 초소 건물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근무자 2명하고 앞에 섰습니다. 근무지 최고 선임은 다음 근무자 와서 교대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대가 끝나서야 입을 열었는데 휴게실로 절 불러서 한 말은 아직도 오싹합니다. 너 언덕 오를 때 아무것도 못 봤어? 랜턴 들고 확인하면서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언덕 위에서 너한테 웃으면서 손짓하는 애들 못 봤어? 선임은 처음에는 언덕 위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턱 정도 올라갔을 때 좌우에서 하얀 옷 입은 아이들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음을 천천히 옮길 때마다 손짓을 하며 웃어댔답니다. 그리고 그 선임은 제대할 때까지 소대장님께 부탁해서 초소근무회에 상황실 근무만 한 후에 제대했습니다. 저 역시 미친 소리들을 각오하면서 53초소 근무만 여외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이후에 저 같은 애들이 많이 나오자 소대장님이 53초소 근무지를 언덕이 보이지 않는 중간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소집 배제할 때까지 무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애들 웃음소리와 그때 선임 표정을 생각하면 예비군 5년차라 이젠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를 소름 돋게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손잡아. 2009년 12월 시흥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집을 나와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타서 친구였던 가양을 룸메이트로 불러다 같이 살았는데 가양이 기가 센 덕분에 종종 무언가 보이곤 했던 전 함께 지내는 동안만큼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이는 일 역시 없었습니다. 가양과 지내는 동안 보이지 않는 일에 익숙해지고 서서히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양이 배가 고프다고 밖에서 사 먹고 오자고 보천 탓에 새벽에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고양이 모래도 사와야 할 때라. 나간 김에 이것저것 사다 보니 돌아오는 길엔 군것질 거리와 고양이 모래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양손에 한 짐씩 들게 되었지요. 그때 가양은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양손에 한 짐인 저와 달리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저만치 앞 서 걷고 있었습니다. 들린 짐의 무게 탓인지 걸음의 탓인지 저보다 빨리 걷던 가양은 어느샌가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있더군요. 자취방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늘어선 3개의 교차로 중 2개를 지나 3번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첫 번째 교차로에 있었고 가양은 세 번째 교차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이라 날은 어두웠고 길도 어두워서 누가 불쑥 튀어나올까 무서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길 양쪽에 주차하더라도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넓은 2차선이라 누가 지나가든 훤히 볼 수 있어서 주위만 잘 살핀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방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주위를 살피며 걸었습니다. 이른 새벽이긴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유흥가가 있어서 그런지 새벽부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와 계신지 모르지만 첫 번째 교차로의 왼쪽 길에서 가만히 서 계셔서 저는 두 번째 교차로를 지나며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고 세 번째 교차로에 접어들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 하나 보지 못하고 별일 없이 오른쪽으로 길을 꺾었습니다. 멀리서 웬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가행은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에 이 시간에 나온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원룸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원룸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형체는 점점 뚜렷한 모습을 띠며 어디선가 본 듯한 나징으로 바뀌더니 형체가 완전히 눈에 들어오자 그 사람이 첫 번째 교차로에서 본 할아버지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밤눈이 아무리 어둡다지만 세 번째 교차로를 지나야 갈 수 있는 이 길로 할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을 못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길 구조상 분명 그러했고 전 두 번째 교차로에서 할아버지가 한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는 것을 분명히 봤으니까요. 그제야 전 할아버지가 산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워져 슬며시 눈을 아래로 깔고 걸었습니다. 걸음은 무거웠고 제가 걷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사라지셨는지 확인하고자 슬쩍 시선을 올렸는데 그때 그만 마주쳐버린 겁니다. 한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계신 할아버지와 시선이 마주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오라는 듯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겁에 질린 전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죠. 손짓의 횟수를 더할수록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거부하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할아버지 쪽에서 다가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할아버지와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아서 먼저 간 가행을 부르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계신 탓인지 할아버지 뒤로 밤안개가 긴데 까맣게 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당도하신 할아버지는 당연하게 손을 내미셨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손은 저더러 잡으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전 분명 끌려가겠지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전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네, 분명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양손엔 고양이 모래 등의 무거운 짐이 잔뜩 들려 있었고 그 탓에 내민 것은 손이 아니라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 되어버린 상황이 무서운 가운데에서도 어찌나 우습던지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써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 탓에 제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 상황이 유지될수록 할아버지의 얼굴도 더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끝끝내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저를 더 이상 기다리실 수 없으신지 손가락질을 하며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좀처럼 들을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말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귀가 뜨이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뭐라 화내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을 때쯤이 되자 할아버지께서는 손가락질을 그만두시고 직접 끌고 가시려는 것처럼 제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때 야 라고 외치는 가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저 외엔 없었던 기묘한 침묵을 찢고 들린 가양의 목소리는 무척 또렷해서 그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께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게 뻗었던 손을 거두셨습니다. 너 거기서 뭐해? 가양이 버럭 소리치며 다가오자 할아버지께선 손가락질도 하지 않으셨고 더 이상 제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방해받아 몹시 속상한 것처럼 잔뜩 얼굴을 찌푸리시더니 가양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제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자취를 그만둘 때까지 새벽 외출은 하지 않았고 두 번 다시 할아버지를 뵙는 일은 없었습니다.